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아젠다가 시즌4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아젠다 시즌4에서는 성소수자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한 코로나의 집단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을 하여서 온 국민들이 노심초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클럽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특히나 클럽 안에서 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연락처를 기재할 때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아서 이분들을 역학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니 제발 좀 검사를 받으러 나와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우리나라에 어떤 그룹이, 어떤 단체가 이렇게 좀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단체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한국기자협회가 언론보도준칙이라는 그 협약을 맺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또는 이분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또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은 보도를 자제하자 하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우한 코로나에서 어떤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나 그런 곳에서 발병을 했을 때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보도를 했지만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느 클럽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그 클럽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제 이 동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 LGBTQ, 요즘엔 IA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젊은이들이고 미래와 꿈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향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는 것들의 실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법으로 보호하고 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과연 이 젊은이들의 앞날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이 아젠다 이 시즌 4에서는 제가 2016년에 썼던 이 책 미국은 어떻게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나 이 책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제가 미국 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순전히 법률가적인 관심으로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그런 대표적인 동성 결혼 관련된 케이스들을 몇 가지 골라가지고 12개를 제가 골라가지고 해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조금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한다고 했는데 좀 어려운 책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를 어떤 정체성의 혼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상의 범주에 둘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많은 접근법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로 통합이 되면서 더 이상 과학이나 의학으로 논란을 지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법적인 이슈였는데 미국은 20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면서 법적인 이슈마저도 사실 종지부를 좀 찍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법, 또 소송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특강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요약해가지고 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상 좀 신학생들에게 좀 특화된 내용이 조금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사회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대한 세계관 전쟁의 일환이다 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 세계관 전쟁, 요즘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세계관이 무엇이다 이런 거를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이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인간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죄, 악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과 회복의 문제, 그 방법론 또는 그 원칙, 원리는 우리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가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관에 가장 큰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또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사람 중심 세계관, 뭐 인본주의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에 구청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다 사람 중심, 뭐 무슨 구, 뭐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플래카드를 이제 걸어놓은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 플래카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과연 그 사람 중심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더 존엄하게 하고 인간답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또 사람 중심 세계관의 차이점이 뭔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외에도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새로운 실체가 있다, 세계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는 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죠. 만져지는 게 다다. 그래서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을 제가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가 하는 것하고, 인간이 단순한 세포가 발달을 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고등생물체로 변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쪽은 인간이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말하는 반면에 한쪽은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 가까운 존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존엄성하고 동물이나 또는 단세포에게 기대하는 존엄성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는 절대적인 질서 또는 진리, 또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자연 세계에서 중력이 있어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세상 어디를 가도 벼랑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다. 뭐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게 팩트고, 그런 것이 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도덕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도 그런 기준점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고요. 그와는 반대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변한다.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은 없고 시간에 따라 사회와 문화와 관습에 따라 그 기준은 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사람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요즘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모더니즘까지는 그나마 이성을 우리의 어떤 삶의 준거로 삼았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이제 기준이 없어져 버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남자와 여자조차도 구별할 수가 없다, 차이가 없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이 세계관 전쟁에 회색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뭐 차별하지 않고 아주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서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쪽 아니면 세상 쪽인 거죠. 그리고 이 회색지대가 없는 세계관 전쟁에서 누가 인간의 영혼을 낚아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계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어딜까요? 가장 치열한 싸움터. 저는 그것을 바로 교회와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가정하고 교회거든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심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팅하신 사회 조직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 사실은 세계관 전쟁의 본질이고요. 이 전쟁터가 이 현실에서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동성애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낙태 분야도 될 수도 있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라 하는 정교 분리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략도 굉장히 다양하죠. 과학을 통한 것도 있고 문화나 미디어 같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생각과 의식을 바꾸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교육을 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입법과 소송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동성애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약간 인트로덕션? 소개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 현상의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세계관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 또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 이렇게 나눈 것들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주변에서 다양한 현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또 알아보시는 그런 열정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제대로 탑재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